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공청회에 보여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공지된 바와 같이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지침에 의해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50인 이하의 내외빈을 모시고 공청회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공청회 도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실내에 음료를 포함한 모든 식음료 취식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사 강민경입니다. 오늘 수어 통역에는 심정순, 최윤영 통역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또한 속기사 이시은님께서도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령기 아동과 학교에서 읽기 및 쓰기 제한으로 인해 기초학력 부진을 겪고 있는 아동의 의사소통 문제와 학력 불균형 문제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문가 집단과 공유하고 의사소통 및 읽기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학부모님, 그리고 전문가로서 언어재활사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공청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은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님과 최혜영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님께서도 공동주최를 위해 애써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대전광역시 시의회 우승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청각장애인협회 김재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내외빈 여러분들의 축사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와 의무 배치의 필요성과 실태 그리고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법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패널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회장이자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이신 이은경 회장님께서 개회사 및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회장 이은경입니다. 언어재활사에게 가장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순간은 의사소통이 서툴렀던 아이가 말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은 우리들의 설레임만큼이나 걱정도 커집니다. 언어에 제한이 있던 아이들은 학교에서 적합한 지원과 교육적 제도를 마련되지 못해서 그들의 가능성을 품고 있을 뿐 그들의 그 꿈을 펼쳐 보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글을 잘 읽지 못하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선생님께 잘 다가가지 못하는 소외된 학생으로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언어 재활사 의무 배치 제도가 꼭 현실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청회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 주최자이신 허종식 의원님, 그리고 강선우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이종성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학교 언어 재활사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함께 뜻을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언어 재활사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김경량 교수님, 김영태 교수님, 김자영 원장님, 김희정 장학사님, 성지은 교수님, 신명성 교수님, 용병조 선생님, 이호영 교수님, 장경희 선생님, 최성희 교수님, 황상심 교수님, 이외 모든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학교 언어 재활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본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장유선, 곽유준, 박혜영 학부모님 목소리를 크게 내어주시고 먼 자리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큰 목소리만큼 우리 학생들은 더욱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회원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꿈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더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한 학교 언어 재활사 의무 배치 법안 마련의 공감대 형성과 제도화를 위해 우리 언어 재활사들과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최선을 다해서 남은 필요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언어 재활사에 도움이 필요한 학령기 아동 학부모님,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전문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5,000여 명의 언어 재활사와 예비 언어 재활사 여러분, 이 모든 분들과 더불어 학교 언어 재활사 의무 배치법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본회의장의 제 옆자리가 유호정 의원입니다. 오늘도 같이 앉았는데요. 제가 둘째 아들보다 나이가 1살 어리더라고요. 이런 젊은이들이 많아야 져야 됩니다. 국회도. 그래야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똑같은 것처럼 제가 이런 그 공청회나 또 토론회면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이제 강민경 이사님이죠. 웃지도 않잖아요. 이게 이왕 일하는 거 즐겁게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장애 아동들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서울 강서구인가요? 그 학부모들의 그 장애 아동을 둔 엄마들이 멀쩡한 사람들 학부모들한테 무릎 꿇고 빌었던 거 기억나시죠? 정말 저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저는 죄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제가 인천시 부시장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재작년까지 했는데 2년 정도 했는데요. 인천 서구에 발달장애인들을 치료시설 겸 학교, 이거를 그 회사 사장님께서 지어서 기부 체납하신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발달장애인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대해서 주민들이 설득해서 짓기는 지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나왔어요. 그 학교에 입학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70명인 거예요. 신청은 180명인가 190명 됐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아쉽죠. 오늘도 이 언어 재활, 정말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한다는 거 저도 잘 못하지만 요정원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잘 못한대. 자, 이걸 정말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표현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우리 보좌관 이수연 보좌관께서 저한테 그러던데 제가 조사가 된 게 있느냐 했더니 네, 전국에 9만 3천 명 정도의 치료 대상이라 보면 그중에 어느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은 대략 6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 자료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 연재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유럽에 했으니까 우리가 한다. 뭐 일본이 했으니까 우리가 한다. 이게 아니고 좀 우리는 다른 나라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서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냐.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와서 보니까요. 이게 죽을 때까지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강자는 강자에서 주장을 해요. 우리 이은경 회장님 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의사협회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웃었는데 의사들은 1% 양보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자기들 다 하겠대. 한의사 것도 자기가, 그 간호사 것도 자기가, 저것도 자기가, 뭐 또 자기가, 자기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주사 간호원이 너 자기가 나요? 그죠? 백신 간호원이 낫지 무슨 의사 간호원 보셨어요? 자기들 백신 주사 안 놓겠대. 원퍼나 놓고. 누구를 위한 의사냐, 이거 누구를 위한. 그것도 국립대 의사 출신들이 그래요. 국립대라 하면 공공의대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건물을 지어서 국가가 교수님 월급도 주다 보니까 등록금도 싸. 다 모든 혜택을 받아놓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다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폐지해라. 지키지도 않고 뭐하러 선서해요, 그거? 그죠? 우리 국회의원 명세 안 지키면 다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장애인 헌장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안 지키면 여러분 폐지하라고 그러세요. 폐지하라고. 지키지도 않고 뭐라고 다 적어놔요. 좋은 말만. 우리가 민주주의 하자 할 때는 독재 반대했잖아요. 헌법에 우리나라 독재 국가다 이래서 반대 안 하죠. 헌법에는 민주주의다 해놓고 장애인 헌장 다 잘 만들어 안 지키잖아요. 이런 게 잘 지켜지고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허정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웃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재활사의 전문화된 역량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국형 언어재활사의 역할을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태까지 학교 언어 재활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제 이름이 안 떴나요? 네, 그렇게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을 기회로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 장애를 가진 아동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각자 방이 있으면서 좋은 아이패드라든지 자신만의 학습 기기를 받고 부모님이 깎아준 간식 먹으면서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이 새벽부터 일을 하러 가셔서 혼자서 아침 차려 먹고 아마 자기들만의 공간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 공간에서 홀로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아이들 간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지표로 저희가 이런 경우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소외와 그리고 이 불행이 나중에 우리 사회의 불행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 언어 재활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런 분들께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럴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류호정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언어재활사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어떻게 발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념 촬영 및 자리 정비 시간을 가진 후에 2부에서는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시 15분입니다. 10분 정도 휴게 시간을 갖고 2시 25분에 다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언어자활사 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학교 언어자활사 배치의 필요성 및 실태, 그리고 학교 언어자활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학교 언어자활사 의무 배치법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언어자활사 의무 배치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성지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성지은입니다. 제가 발제할 부분은 학교 언어재활사의 의무 배치 필요성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되죠? 이 다음이 내려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 파일이 이게 아닌데. 네, 제가 발표할 순서는 학교 언어 재활사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의무 배치 필요성, 그리고 현장의 요구사항, 마지막으로 직무 및 역할에 대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언어 재활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학교 환경에서 중재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 장애 대상자들의 언어 및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칭합니다. 의사소통 장애를 살펴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크게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분리될 수 있고 학령기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로서 발음 및 조음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외에도 말더듬, 유청성 장애, 섭식 장애, 그리고 언어 발달 장애, 다문화 및 이중 언어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학습 장애가 이에 포함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97년 장애인 교육법이 제정돼서 학교 환경에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교육적 팀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 언어 재활사의 24%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체 아동의 5에서 7%가 의사소통 장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 및 활동들이 제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언어 재활사 의무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정상적인 사회 적응 발달을 위해서는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 순회 치료와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전문 인력이 제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 영역별로 살펴봤을 때 언어 문제를 동반한 장애군의 수가 전체의 70%에 달하는 등의 통합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언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어 재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돕기 위해 서로 협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성의 문제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실정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비해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특수교사가 이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 중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음 및 발음에 대한 중재라고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수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상황 자체가 집단 활동과 발표 상황이 주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는 표현 어휘에 대한 중재 전문가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수업 방식이 원격 수업으로 변화가 크게 일어났고, 이에 따라서 특히나 사회 취약계층에서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기초학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의사소통 장애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 재활 인력이 학교에서 배치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에 언어재활사가 배치됐을 때 다양한 기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자체가 학령기 아동의 또래들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발화를 일반화할 수 있어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최적화된 일반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이에 따른 학교 언어재활사에 대한 현장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는 순회 치료로 제공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양질의 언어재활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협력적 팀 접근이 힘들고 시간 조율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언어재활사가 배치가 된다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최적화된 스케줄 확보가 가능하고, 특수교사와 교사와의 협업, 나아가서는 학부모와 함께 연계하여 다양한 양질의 언어재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충남 지역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46% 이상의 특수교사가 학교에서 언어재활이 실시되었을 때 전 교과 내용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학교 환경에서 언어재활이 이루어진다면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조기에 선별이 가능하고 적절한 빠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실시가 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미루어져 왔던 전문 영역입니다. 학교 언어재활사가 배치된다면 그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소통 장애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역할과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의사소통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최적의 개입 시기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역할로서의 전문 인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중재의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근거 기반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 학교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력할 수 있는 모델로 나갈 수 있는 언어재활사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언어재활사는 학위 과정 중에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받은 최적의 전문가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에 이러한 언어재활사가 배치가 된다면 언어재활 전문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해서 갈등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옹호자 역할, 마지막으로 교사, 특수교사, 부모와 협력해서 언어재활 관련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지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 법 제정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학교 언어재활사 관련 실태와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 대구 가톨릭대학교 청각치료학과 최성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교 언어재활사 관련 실태와 제도적 과제 발제를 맡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최성희입니다. 발제 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양극화 문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실의 풍경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도시의 극빈 가정, 농어촌의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발제는 이러한 현재 우리 사회 교실 현장에서 학교 언어 재활사가 요구되는 교육적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학교 언어 재활사 제도를 검토하여 국내 학교 언어 재활사 법제화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의 법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특수교육 법 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법령, 순회교육,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 교육기관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는 국내 출산율 저하로 학급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08년부터 만 3세 의무교육을 시작으로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아동들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서울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 중 약 65%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통합교육의 책임은 학급의 교사 역량에 의존되고 있어서 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일환으로 치료 지원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언어 치료가 유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었고 유관기관 연계 운영,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 치료실 운영, 학급 순회 치료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우처 제도는 바우처 비용 제한으로 치료 횟수가 제한적이고 병원 및 기관의 편중, 통원의 어려움, 교통비 부담 등으로 치료를 받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언어 재활사가 일하는 학교 환경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단기간 치료사가 대부분이어서 치료의 지속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치료 지원 영역도 1인 1영역에 국한되어서 다양한 재활 치료 영역 중 일부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장애인 돌봄 교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돌봄 제도는 있으나 돌봄의 공백 속에 있었습니다. 2020년 장혜원 의원님의 국회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돌봄 교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불과 7%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장애 자녀의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는 상당했는데요. 실제 긴급 돌봄 교실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고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와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합교육과 돌봄교실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는 양질의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적 일과 활동 내에서 학교와 같은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일반 및 특수교사와 언어재활사 협력적 접근을 위한 유아교사의 인식조사에서도 학급 내 언어치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어재활사가 보건교사나 상담교사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상주하면서 위험군을 선별하고 언어중재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국내에서는 특수학급에서조차 언어재활사가 상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학생 중에서도 느린 학습자와 기초학력 저하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기초학력 평가 조사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의 양극화, 학력의 불균형 및 기초학력 저하가 점차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원격 준비로 수업 준비 부담과 행정 부담의 증가로 기초학력 미달된 학생들을 지도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수포자는 점점 늘어가고 자기 주도 학습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을 따라가는데 더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계선급 아동들은 장애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일반 학생보다 배움이 느려서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초학력의 문제는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최근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모든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국가 책임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느린 학습자의 교육 지원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재 반응 모델에 의하면 1단계는 담임교사가, 2단계는 학습 클리닉 교사가 담당하고 2단계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특수교사가 중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2단계를 중재할 전문가가 없습니다. 학교 내 언어학습 전문가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바로 맡기면 되는데 현재는 2단계 없이 바로 특수학급으로 가기 때문에 부모와 학생 모두 적응이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급이 주로 지적장애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느린 학습 지원자를 맞춤형으로 이끌어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학교 내에 느린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는 정서 심리나 신체 건강에 대한 학교 지원을 위해서 상담교사나 영양교사, 보건교사를 통한 전문가가 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현재 교육부에서도 기초학력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언어재활사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국가 공교육의 일환으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사각지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는 이러한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가진 학교 언어재활사가 적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교 교실에는 다문화 아동, 이중 언어와 중도 입국 아동, 탈북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일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 다문화 언어 발달 지도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로 언어 발달 영역에만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기자도 많아서 적절한 시기에 언어 발달 지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다문화 아동들은 언어 발달 문제뿐만 아니라 발음의 문제, 말다툼과 같은 다양한 말 언어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주기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교실에는 둔한 아이, 늦된 아이, 사회성 부족으로 인해 왕따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회성 의사소통 장애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실 현장에서는 욕설과 학교 폭력, 자살과 같은 비교육적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관계의 기본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가집니다. 이러한 교육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상담이나 자살 예방 센터의 상담 교육만으로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제한적이고 교육적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학교 언어 재활사 제도는 어떨까요? 미국은 1997년 장애인 교육법 제정에 따라 모든 아동들에게 일반 교실 안에서 언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면서 학교 환경 언어 치료 서비스를 위한 학교 언어 재활사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건강협회에 따르면 3세부터 17세 아동 12명 중 1명의 비율로 말, 언어, 음성, 삼킴 문제를 보이며 특히 3세부터 10세 어린 연령일수록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를 진단받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학교 언어 재활사의 50% 이상이 학교의 교육 환경에서 일하는 학교 언어 재활사로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특히 미국은 다양한 인종을 가진 아동들이 교육을 받는데요. 미국 전체 학생의 약 10%가 영어를 제2 언어로 배우고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일부 주는 20%를 초과하면서 미국 학교에서는 잉글리시 랭귀지 러너 ELL 제도를 위한 정책 일환으로 학교 언어 재활사 제도가 배치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한 학교 언어 재활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학부모와 교사가 협업하면서 커리큘럼 기반 교육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 장애, 말소리 장애, 문해 및 메타이진 장애, 말더듬, 음성, 섭식 장애 및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치료 및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본 발제자가 미국 초등학교에서 학교 언어 재활사 실습을 할 때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안에 교사, 보조교사, 학교 언어 재활사,
특수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교실뿐만 아니라 운동장 등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언어 재활사는 학교에서 모든 연령의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팀의 필수적인 전문가인데요. 실제로 언어 재활사의 24%가 학교 언어 재활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선 특히 조기 중재의 중요성의 일환으로 학교 언어 재활사 제도가 구축이 되었는데요. 중재 반응 모델에서 일반 교실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내고 학업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 언어 재활사 제도가 조기 중재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감지되지 않거나 중재되지 않은 의사소통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은 실제로 낮은 수준의 읽고 쓰는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낮은 교육적 성취로 인해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가난과 정신건강, 건강 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중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언어 재활사의 모델로서 국내 초등 중등법에 대한 교사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교사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 교사, 보건 교사, 역량 교사 등이 있는데요. 초중등 교육법 21조에 명시된 전문 상담 교사 및 역량 교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문 상담 교사는 2005년 교육지원청에 전문 상담 순회 교사를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07년 전국 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역량교사도 2003년에 역량교사 제도 법위안이 통과되면서 상담교사와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초, 중등 특수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전문 상담교사와 역량교사 모두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급 전문 상담교사의 경우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교직을 이수한 자이고 1급은 2급 교사 자격과 3년 이상의 교육 경력, 전문 상담교사 경력을 가진 자가 자격 연수를 받으면 됩니다. 역량교사도 마찬가지로 2급의 경우 관련 학과 졸업자와 역량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교직을 이수한 자이며 1급은 2급 자격증 소지자가 3년 이상의 역량교사 자격을 가지고 자격 연수를 받은 자입니다. 언어 재활사도 역량사 상담사와 같이 현재 1급과 2급 국가 자격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담교사나 역량교사의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제도화할 수 있겠습니다. 2급 학교 언어 재활사는 언어 재활 관련 학과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직을 이수하고 난 뒤 언어 재활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합니다. 1급 학교 언어 재활사는 2급 학교 언어 재활사 소지자가 3년 이상의 학교 언어 재활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 연수를 받는 자로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델로 학교 언어 재활사의 의무 배치 모델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학교 언어 재활사 국내 배치를 위한 법제도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인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 발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성희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선진국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형 학교 언어 재활사 의무배치법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학교 언어 재활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부산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 치료학과 신명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신명선입니다. 먼저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수건사업인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를 위한 공청회를 주최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또한 공동주최 및 주관해 주신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은경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학교언어재활사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 재활사는 2012년 8월 국가자격으로 법제화가 되었으며 현재 약 1만여 명의 언어 재활사가 의료기관, 사설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복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제공 인력으로서 지역사회의 언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이 활성화되어서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의 수와 또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은 학업 수행을 중심으로 또래관계 형성, 사회성 및 의사소통 발달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일반 학교 3학급당 1명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학습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환경 언어 치료의 필요성을 위해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주역할을 하는 교사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는 또래에 비해 언어 이해와 표현이 늦거나 또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또래와 상호작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의사소통 장애로 인식하였으며 또한 일반 학생이 대상 학생에게 긍정적 인식을 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대상 학생의 의사소통 수준을 파악해서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 자료 준비 및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교사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 장애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교사가 82.3%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사 및 일반 교사 모두 85% 이상이 의사소통 장애 관련 연수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환경 언어 치료 지원을 실시하였을 때 도움이 된 점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 대상 학생의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한 언어 치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언어 치료가 교과 연계와 이어져서 종교과 수업에 도움이 되고 또한 의사소통 중재에 대해 언어 재활사에게 협력적 자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환경 언어 치료를 실시했을 때 애로점은 어떤 건가를 봤을 때 지역적 제도적으로 언어 치료 기회 또는 언어 치료 회기의 부족, 또한 방학 동안 언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순회 치료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언어 재활사의 교사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로점 또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학교 환경 언어 치료 지원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환경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의 실태와 학교 환경 언어 재활사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의사소통이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동으로 타인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입니다. 즉 대상과 환경에 따라 자신의 언어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교식 활동 참여와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점차 자존감 저하 또는 심리적 위축, 부정적 정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주로 학교 현장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의 의도 표현, 상황에 따른 언어 조절 능력 또는 대화 기술,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등이 있습니다. 2017년 교육부의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대상자는 의사소통 장애, 자폐성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지적 장애 등 약 59,500여 명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80%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언어 능력과 지능이 경계선 수준에 있는 고위험군 학생이나 또한 사회적 의사소통에만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또는 학습에 관심이 없거나 조용한 학생으로 낙인돼서 사회성 및 학업 문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즉,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의 결함을 선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까지 포함한다면 사회적 의사소통 대상자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 언어 재활사의 필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먼저 가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상 학생이 가족 구성원들과 소통에는 거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사 및 언어 재활사로부터 중재 필요성에 대한 가정 연계가 가능할 수 있고요. 또한 대상 학생의 치료기간 이동이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성 및 또래관계 형성에 중요한 실제 학교 환경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기 진단 및 조기 지원으로 미래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교과목 교육에서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 후에 피드백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학교 내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체계가 마련되므로 위험군 학생의 진단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학교 언어 재활사의 역할은 매년 일정 시기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조기 선별 및 진단을 실시하고 교실 상황 또는 교실 밖 상황 등 실제 또래 아동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기반으로 중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잠재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문제를 예방하고 일반 학생,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돕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학생과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자녀 및 학생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부모 및 교사 상담이 항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언어 재활사는 학교 내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의 선별 및 진단, 중재, 예방교육, 상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실태를 알아보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학교 언어 재활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제시하는 기초학력은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되는 읽기, 쓰기, 세마기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입니다. 언어 재활사는 이 중에 기초 언어 학습에 해당하는 언어 이해 및 표현, 읽기 쓰기 등의 언어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2015년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기초학력 미달이나 언어학습 장애 난독증 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하여 또는 학습 장애 학생 조기 발견 및 집중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및 지역 차원에서 학습 지원 정책, 기초 학습 지원 프로그램, 기초 문해력 지원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습 부진 학생이 언어 문제가 동반돼서 언어 능력을 고려한 읽기 쓰기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상자 수에 비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진단 및 기초 언어 학습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언어 재활사는 언어 발달 장애 또는 의사소통 장애 진단 및 평가, 학습 장애, 학령기 언어 장애, 의사소통 장애 및 부모 상담 등 다양한 언어 학습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또한 임상 현장에서 언어 학습 장애 학생을 진단 및 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기 대상자들의 읽기 및 쓰기를 포함한 전반적 언어 능력을 파악하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의 실시 및 해석에 숙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 학생별 학습 부진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다인수 학급 환경에서는 어려운 학생의 능력, 흥미 및 관심을 고려한 학습 자료 및 활동을 통한 수준별 중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언어 재활사는 학교 환경에서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한 기초학습 지도의 전문 인력으로서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발제를 요약하면 학교 언어 재활사는
교사에게 대상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및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학생이 대상 학생에게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의사소통 장애 학생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의 언어 및 학습 능력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수준별 중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언어 재활사는 대상자의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학습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학교에서 또래와 원활하게 학습 활동을 하고 상호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교 환경 언어 지원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언어재활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및 기초학습 능력 증진을 위한 학교환경 언어지원 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학교환경 언어재활사의 의무 배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공청회가 학교환경 언어 치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도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공청회를 주최해 주신 국회의원과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회장님 이하 이사님들께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가 제도화돼서 의사소통 장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언어재활사가 함께 소통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과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영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 중에 무엇보다 언어재활사가 대상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및 기초학습 중재를 전문적으로 선별하고 또 진단하고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중재를 실시하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에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다시 한번 성지은 교수님, 최성희 교수님, 신명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의사소통 장애 및 읽기 쓰기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화된 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서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의 필요성과 당위성, 전문성 등 많은 내용을 담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었겠지만 학교 언어재활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배치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 2부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비를 위해 잠시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분이며 5분 후인 3시 6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2부에서는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의 필요성과 실태 및 제도적 과제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기초 학력 지원을 위한 학교 언어재활사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3부에서는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법 제정을 위한 추진 방안을 모색을 주제로 패널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이화여자대학교 김영태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남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황상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경양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용두초등학교 윤병조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경남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장경희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김희정 장학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꿈나무 유치원 김자영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유선 학부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곽유준 학부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혜영 학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텍사스테크 유니버시티 이호영 교수님께서는 영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토론 진행은 좌장을 맡으신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김영태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부에서 세 분 교수님들께서
한국 상황에서 어떠한 전문 직군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함께 협력하며 학생들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발제해 주셨습니다. 저희 토론은 우선 텍사스 텍 유니버시티의 이호영 교수님께서 직접 오시기는 어려우셔서 영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영상 토론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영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대구대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 2011년까지 한국에서는 여러 사설 언어 센터와 병원에서 언어재활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이 때문인지 몰라도 여기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언어재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언어재활사를 육성하고 있고 또 자격증 제도가 발전을 해왔는지 매우 자랑스럽게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한 번은 한국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한국에서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언어재활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모두들 정말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지 너무 의아해하고 또 매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00년 초부터 언어재활 서비스가 학교에서 지원되기 시작했고요. 또 1975년도 이후에는 언어재활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교육청이나 학교 소속의 언어재활사들이 학생들에게 언어재활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언어재활사들을 잘 육성하고 또 제도가 잘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에서 언어재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언어재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또 다양한데요. 보통 언어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들에게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그들이 말과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필요에 의하면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언어재활사의 학교 의무 배치가 제도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텍사스에 계신 이호영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학교에서 언어치료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 사설보다는 언어치료사로서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남부대 황상심 교수님께서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가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왜 학교 언어재활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남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황상심입니다. 저는 금방 소개를 받은 것처럼 다문화 학생 또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학교 환경에서 이렇게 그 다문화 아동에 대한 그 의무 배치를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구성원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다문화 인구가 4.3% 2019년 현재 그리고 대개 한 5% 정도가 되면 OECD에서 이제 지정한 총 인구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거의 그 코앞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거는 이 그 다문화 자녀 인구의 증가거든요. 작년 대비 다문화 자녀 인구가 약 11.4%, 학교 환경에서는 7.4% 증가했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증가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라든가 또는 현장에서 다문화 아동들이 우리말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공공연하게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다문화 아동들을 평가한 그 결과를 보면 2018년도 한국건강활동진흥원에서 한 10,000명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약 50에서 55% 정도의 아동들이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뭔가 그 도움이 필요한 아동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동들 중에 실제로 촉진 교육을 했을 때 정상 발달을 가거나 또는 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아동도 있지만은 또 많은 상당수의 아동들이 여전히 문제를 안고 학교에 진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환경에서 이런 아동들이 갔을 때 여전히 언어 발달의 문제와 읽고 쓰기의 문제를 가지고 학교로 진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 환경에는 이 아동 외에도 흔히 말하는 중도입국 아동이라고 하는 대상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2019년 현재 우리가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중도입국 학생들이 약 10,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공식적인 어떤 숫자이고 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숫자는 더 많다라고 그렇게 해요. 중도입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세컨드 랭귀지로 습득하는 그런 대상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습득과 그다음에 모국어 유지 어떤 두 개의 이중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문제는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환경에는 크게 이제 세 종류의 학생들이 볼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들, 두 번째는 중도 입국, 세 번째 노동 이주 이런 많은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이 있고요. 이들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아동의 많은 어떤 그 도움과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제 전 세계의 공교육 현장에서 이 다문화 아동들이 그 사회 다수원들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문제, 읽고 쓰기의 문제, 거기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언어의 문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모두 다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닥쳐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에 동일하게 봉착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앞에도 이제 여러 이제 발췌하신 분들이 발표를 하셨듯이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학교 언어 재활사가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다인국가인 뭐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호주 이런 나라에는 유치원 초중고에 언어 재활사가 교사와 협력을 해서 다문화 아동들의 말하고 듣고 읽기 쓰기, 학습 문제, 이중언어 이런 전반적인 영역에서 지원을 하고 어떤 그들의 어떤 그 학업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 재활사는 이 다문화 아동과 관련해서 학교 교육 환경에서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학교 환경에서 언어 재활사의 배치는 매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나라 학교 환경에서도 언어 재활사를 배치해서 교사와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상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 다문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국제 결혼 가정, 뭐 외국인 가정, 중도 입국 가정의 아동들까지 모두 다양한 양상의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므로 해서 학교에서 직접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 장신대 김경양 교수님께서 학교 교사와 또 학교 언어 재활사의 협력을 통해서 정말 모든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협력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자 하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짧고 굵게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발제 교수님들께서 다 내용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들은 다 빼고 오늘 토론에서 가장 나누고자 하는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특수교육법
한번 보시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살펴보면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르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라고 법령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특수교육이란 첫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해야 되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후에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령으로 이미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저희가 지금 학교 안에서 언어재활사의 역할 그리고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법에 따라서 제일 먼저 검토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화된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개별화 교육 계획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관련 서비스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모님을 비롯하여 관련 서비스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 관련 서비스 전문가 또는 학부모, 필요에 따라서는 당사자까지도 참여해야 되는 개별화 교육 계획 진행 상황들이 사실 문서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충분히 방출할 수 있도록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른 참여 기회가 확보되기를 먼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적절한 치료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 언어재활 서비스에 있어서는 풀아웃을 하는 개별치료, 간접치료, 직접치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개별치료는 현재 지금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사설치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고주화된 환경에서의 치료를 의미하고, 간접치료는 교사를 지도해주는 자문이나 협력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치료로 언어재활사가 교사와 함께 교실 상황에서 함께 참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은 고민을 하고 서비스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학교 안에서 개별 치료 형태로 어떤 아이들을 풀아웃해서 학교 안에서 교육 상황에서 아이들을 빼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이는 학생의 교육권이나 수업권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협력의 형태로서 교육과정 내에서 역할들을 서로 방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학교에서 관련 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역할 및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 언어재활사의 인력이나 처우, 관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이고 여러 가지 토론과 상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도 저희 한국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던 것들을 확인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서로 같은 전문가로서 역할을 서로 방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와 노력이 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특수교사 언어재활사의 자질의 질적 향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들을 방출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 쪽에서도 특수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언어재활사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숙고와 기회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로 각자의 전문성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협력적 의사소통 관계를 마련을 해야 되고, 팀 어프로치를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 오늘 토론의 핵심이 누구인가입니다. 사실은 가장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이고, 저희가 서비스 대상자는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희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의 개개인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각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할 방출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을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양 교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학교 내에서 개별화 교육 계획에도 함께 참여하고
실제 실현을 하고 그리고 밖에서 언어 치료실에서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풀아웃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좀 같이 들어가서 교육과정 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교사들도 또 언어 재활사들도 자질 향상을 우선 준비하고 그리고 바깥으로도 대외적으로도 협력을 우리가 다 같이 받으면서 이 일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용두초등학교의 윤병조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두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윤병조라고 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좀 부족해서 제가 한 학생을 바탕으로 했던 경험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에 4학년 담임이었었는데요. 저희 반에 정말 씩씩한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언니도 제가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었고요. 저는 학기 초에 항상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해서 학생들이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공유하게끔 하는데 한 학생이 유독 느리게 작성하고 느리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글씨도 많이 틀리고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 난독증을 없애고 싶다라고 그것도 그 글씨마저도 틀리게 써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난독증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엇인지 물어보고 학생은 난 잘 못 써, 잘 못 읽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아이였어요. 그럼 친구들은 그냥 잘 못 쓰는구나 라고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좀 놀리듯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3월 달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이걸 또 설득할 수 있는지 또 그 난독증을 겪은 아이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겪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부모 상담 시기가 되어서 학부모님과 얘기를 좀 더 나눠보니까 주기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가서 언어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그런 걸 전달받을 뿐이지 그 학생에게 어떤 대처를 해야지 제일 좋을지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떻게 안내도 받을 수 없었고 학부모님께 여쭤보자니 너무 속상해 하실 것만 같아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한번 학생이 이제 제가 그러다 그 학생에게 유독 더 많이 도와주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왜 그 아이만 도와주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항상 씩씩했던 아이였었는데 정말 슬프게 울면서 뛰쳐나가더라고요, 교실을. 그 상황에서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 의무만 가진 채 1년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서 언어가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그냥 글을 쓰고 읽는다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그 문턱이 모든 것에도 영향을 주고 수학, 영어 같은 교과,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학생의 자신감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밝고 당당했던 아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작아지고 사춘기가 겪어지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게 되면서 점점 위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을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단순히 저희는 보통 하면은 학생들에게 점수를 보고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 언어적인 면에서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그 점수가 나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많은 행복도 주지만 고민과 성찰을 주는데 그 학생을 가르치는 게 그런 고민과 성찰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언어 치료에 대한 정확한 대처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학생에게 훨씬 더 좋은 대처를 해주고 그 학생에게 제가 조금 더 잘 적시적소에 적합한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 언어 재활 치료사 분께서 계시다면은 그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적인 것 혹은 그런 것을 넘어선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선생님들은 모르는 그런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조금 더 잘 발견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제가 6학년 학생들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을 또 다시 가르치게 되었어요. 담임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생을 만나고 있는데
제가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글 쓰고 읽고 막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그 학생의 태도나 어떤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런 학습적인 면은 나아졌지만 그 당시 그 학생이 4학년, 5학년을 겪으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좀 다르게 느꼈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서 그런 밝았던 모습이 사라지고 학생이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가 잘했을까? 분명 그런 모자란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생이 더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난독을 겪은 학생하고의 그 언어치료사하고의 이제 협력이 좀 더 그때 잘 이루어졌더라면 아마도 훨씬 더 좋은 이제 결과도 있고 그 학생이 그렇게 조금은 덜 위축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경험에 의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 경남교육청의 초등교사신 장경희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입니다. 저는 33년 11개월 동안 초등교사로 있었고 지난 2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3월 1일자로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 중인 장경희입니다. 옆에 선생님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긴 시간 동안 초등학교에 있었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에는 아까 많은 발제자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교육이 굉장히 널리 되고 있고 저도 통합교육 담임으로서도 했었고 또 통합교육 대상자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일반 학생으로 들어와서 그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학교 오기 전에 이미 글자를 많이 익히고 와요. 글쓰기라든지 이제 읽기라든지. 그런데 말하기라는 것은 그냥 엄마에게서 배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말하기라는 교과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정식적으로. 그래서 1학년들은 뭐 기초 일반적으로 하던 말들을 하는데 이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이제 그 말하기라는 교과목이 생기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그러고 와서 주 호소가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선생님 발표 많이 시켜주세요. 이런 요구들을 굉장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 아까 이제 그 다문화 아이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경상남도 쪽에서는 다문화가 많습니다. 물론 경기도 쪽에 또 많은데요. 중도 입국자 또 어머니 결혼 이주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다 많이 해가지고 엄마보다 훨씬 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고학년이 되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느낄 때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면 제가 받았던 선택 한묵증이 있어요. 뭐 장애 아동들은 이미 이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언어 치료나 이런 거 받고 들어오지만 심리적으로 어떤 순간 어려움을 느끼면 제가 맡았던 2학년 아이였는데 선택 한묵인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언제부터 선택 한묵이었느냐? 1학년 말부터 건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그러면서 학교 적응해서 이제 한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만 소통을 해요. 아이들과 소통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한 2학기쯤 되면 그 2학년에서 해야 되는 그 발표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뒤처지게 돼요. 그러면 짧은 기간의 물론 1년 반이라는 기간의 선택 한묵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얘는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럴 때 전문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됐겠다라고 저는 물론 이제 초등교사이지만 상담을 동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교사로서 다른 아이들도 굉장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담임교사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담임교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책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1학년 몇 년 전 일인데요. 1학년 담임인데 굉장히 언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보죠. 얘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지능이 안 될까, 뭐 이런저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부산대학 쪽에서 그 언어에 대한 학습 부진을 따지는 거죠. 검사를 했었어요. 하고 언어 능력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검사만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은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저희들은 담임교사라서 반복적으로 써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이런 훈련을 시켜요. 시키긴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는 어떤 시간상의 한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학습 부진의 문제, 아까 특수교육 대상자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그 애들도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일상적으로 아이들 특수교육 대상자도 아니면서 또 어느 정도는 따라오지만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부모님들의 양육 환경에서 그러한 건지 자기 감정을 언어화시킬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질이 매우 급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이런 아이들, 물론 ADHD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네들의 감정을 언어화시키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행동이 먼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반복적인 피드백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네들에게 자기 감정을 언어화시킬 수 있는 훈련들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사실 교육청에서 많은 그 지원들이 있습니다. 위클래스도 있고 하는데 어떤 그런 공평성이라든지 시간들이 굉장히 짧아요. 저도 여러 가지들을 반복적으로 지도해 보지만 한계라는 거, 시간의 양, 어려운 친구들일수록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끈기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것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절실히 느꼈고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에서 일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네들이 사실 왜 초등학교에서 언어 치료가 필요하냐면 사실 언어로 모든 걸 해요. 얘네들 들어와서 수학도 해야 되고요, 과학도 해야 되고요, 음악도 해야 되고요. 언어가 되지 않는 이상 다른 교과들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구 교과로서 언어는 자체의 교과이지만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굉장히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경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랜 교사 경력 동안에 느끼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 장애들, 특히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아동들 중에서도 이렇게 안타까운 초기에 좀 언어를 잘 잡아줬더라면 훨씬 나았을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과 교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울산광역시의 김희정 장학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지원, 학교 재활 지원 서비스 현황을 사설기관 치료비 지원 형태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울산광역시 이제 교육청의 이제 치료 지원은 유초, 중고, 특수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진단 평가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재활 지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설 치료 기간 치료비 지원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제 사설 기간 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군구의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이제 개인별로 치료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이제 실 경비를 저희가 월 16만 원 이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학교 재활 지원의 경우에는 이제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뭐 학생의 진단 평가뿐만 아니라 재활 지원 운영, 그다음 평가, 재활사 연수 등 전반적인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언어 재활사에 의한 학교 언어 재활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사가 지원 대상 학교
아동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학부모 또는 학생이 거점 치료실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을 통해서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이제 학교 언어 재활사는 학생의 능력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개인별 재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학교의 교육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언어 재활사와의 협력으로 이렇게 실시가 됩니다. 또한 이제 월별 평가 재활 지원 결과 수시 공유를 통해서 연이에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안내를 함으로써 학교와 이제 가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 치료 기간 치료비 지원 형태와 대비해서 학교 재활 지원의 이제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속한 학교 환경 내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재활 지원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별로 마련된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상 학생들이 교과 활동 또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이제 사설 치료 기간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순회 치료 또는 이제 거점 치료실 내방 치료라는 학교 재활 지원에서 나아가서 학교 소속 언어 재활사 배치 의무 배치 이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시가 된다 한다면 학교 구성원으로서 이제 학교 재활사가 특수교사와 그다음에 통합학급 교사와 긴밀한 이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질적인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정 장학사님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울산의 그 사설 치료 기관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교육청 소속의 언어 재활사를 통해서 학교에 이런 언어 재활 지원을 하는 그 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자영 꿈나무 유치원 원장님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 언어 재활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정기적인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매년 30% 정도의 매우 경미하면서 지체 수준의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결과를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조기에 되는 이제 어떤 그런 부분, 연계 치료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움을 주셔서 언어 발달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정상 범위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리기도 하지만은 또 제한적인 부분, 계속 지속해서 이렇게 치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방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 또 여러 사항들이 이렇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동 발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언어 발달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개입은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유치원이라든지 유관 기관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희처럼 이제 인근에 대학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 또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지원을 못 받는 기관 유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유치원급에서 제공되는 언어 발달 선별 검사나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그 기관에 책임을 두고 그 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중한 업무나 부담감으로 이직하는 교사들이 계속 늘고 있고요. 해마다 이러한 경미한 이런 부분에서 언어 발달 지원으로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서 케어해 줄 수 없어서 뭐 다른 그 아이가 다른 원으로 다시 또 옮긴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상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중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대한 우리 교사들이 우리 또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죄책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재활사에게 유치원 교사로서의 역할을 요구할 수도 없고 교사에게 또 언어재활사들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전문 영역 역할을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은 고민 끝에 저도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야 되겠다 해서 저도 언어 치료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포함한 유초, 중고의 언어 재활사가 배치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중대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요구에 교사들의 의무에 아동의 권리에 부응하는 언어 재활 서비스가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비장애 아동과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계선급 언어 발달 지원 아동들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소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영 원장님께서 유치원 현장에서 그 지역의 특성상 대학이랑 협조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또 그렇지 못하고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치료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꿈꾸시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유선 학부모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LL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부모입니다. 우리 가정의 평범했던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경험을 우리나라 학교의 언어 재활사 도입을 위한 이번 공청회에서 공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가족은 미국 미시간주 애나버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공립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테스트 없이 모든 학생이 ELL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둘째 아이는 ELL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선생님이 잘 챙겨주시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와 친해질 수 있고 덕분에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통해 전해들은 ELL 프로그램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1대1로 면담과 수업을 병행하며 종종 다른 ELL 프로그램의 학생들과 그룹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읽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되며 학생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고 그 책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이후 다른 수준의 책을 지속적으로 추천해 주셨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후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 속에서 영어의 의문과 문법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영어 발음도 교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미국 문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해서 설명해 주었으며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를 속에서 친근감 있고 감성적인 대화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기다려지는 수업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는 학부모로서 ELL 선생님과의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자녀의 학교 생활과 ELL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었으며 저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반영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최근 ELL 프로그램의 선생님이 일반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언어 재활사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영어가 서툴렀던 저희 딸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걱정이 많았지만 ELL 프로그램과 영어 언어 재활사의 도움으로 미국 학교와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해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ELL 프로그램은 영어 언어적인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외국 학생들의 정서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에 잘 적응하고 영어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당시 ELL 수업이 어땠는지 물어보면 아이는 ELL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편안함에 느껴지는 기다려지는 수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한국의 교육 제도에도 도입되어 언어 적응이 필요한 한국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서의 다국적 문화 가정의 학생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님의 미국에서의 ELL 프로그램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나 앞으로 이제 이중 언어 중도 입국 아동들에게도 이러한 훌륭한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돼서 저희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곽유준 학부모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다양한 미디어 매개체들이 발달되고 보급되다 보니 이전보다 다소 이른 영유아 시기에 이 많은 매체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체가 주는 여러 장점들이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통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사람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아이들은 또래와 상호작용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유치원을 다니게 되는데 일반 아동의 부모들은 일반 유치원을 쉽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유치원을 보낼지 모르겠지만 언어 지연이나 다문화 환경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일반 유치원보다는 장애 전담이나 장애 통합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거나 아니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의 어려움을 듣고 먼저 거부를 하거나 개선을 위해 힘써주는 것이 소수이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일반 유치원을 선택할 수 없고 장애 통합, 전담 혹은 소수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그마저도 자리가 없거나 거부하는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언어 지연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은 일주일에 2회 정도의 금액인데 이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나옵니다.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다 보니 정말 이 아이가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치료 횟수를 더 늘리고 싶더라도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유치원에서 언어 재활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배치가 된다면 일반 유치원에서도 1차적인 언어 문제로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이나 상호작용하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나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지출되는 치료 비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또는 저도 또 다른 치료 영역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이들이 행복한 유치원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유선 부모님께서 유치원에서 구별되지 않은 일반 유치원에까지 이러한 교육적인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꿈꾸시며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혜영 부모님께서 학교 언어 재활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토론자이고
네, 제가 토론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혜영이라고 하고요.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고 지금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언어재활사 학교 언어재활사 관련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급하게 네이버에 학교 언어재활사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공청회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학교 언어재활사에 대한 공청회를 했을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2010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뭐 그 이전에 이미 언어치료실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제가 언어치료실을 보내면서 생각했던 의문도 이렇게 구조화된 환경에서 언어치료를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치료사에게 그걸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치료비도 비싸고 하니 제가 한번 언어치료를 배워보자 싶어서 제가 언어치료 공부를 한 1년 정도 했다가 도저히 수업을 못 따라가겠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토론문의 내용이 지금 좀 초기 안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한 거하고 좀 내용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기에도 적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언어치료 공부를 하면서 지금 기억나는 거는 미국에는 학교 언어재활사가 있다더라. 그 내용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 제가 아이에 대해서 주로 상담하는 분은 특수교사나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학교 언어재활사에 대해서는 거의 10여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학교 언어재활사 배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여기에 계시는 오늘 발제와 다른 분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는 그 10년 안에 인구 구성이 많이 바뀌었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통합교육이라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특수교육 관련해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요. 제가 뭐 언어치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를 하면서 가장 좀 답답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치료실에서는 이런 치료를 하는데 그거를 학교에서는 당연히 모르시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라고 1년에 최소한 2번은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담임교사, 특수교사, 그다음에 과목 선생님 등등 학부모가 포함해서 하는 그 회의를 할 때 제가 매번 그 치료사,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뭐 작업이나 뭐 감각 통합이나 언어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사 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 학기마다 선생님이 이제 바뀌면서 그 개별화 교육 회의라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가 지금 치료실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뭐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이런 표현을 하면 일단 그게 무슨 말인지를 또 설명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이제 쉽게 뭐 몇 살 정도의 언어 수준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학교에 가서 공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학교에 언어 재활사가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언어 치료사와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수고를 덜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장애 아동이나 뭐 좀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보면서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리고 특수교사도 경험이 이렇게 쌓이고 그러셔야지 장애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시지 그러니까 그거는 가정에서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 그런 부모와 그리고 뭐 장애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하는 사람과 그리고 학교가 정말 잘 협의해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
그 학교 언어재활사가 있으면 배치되고 긴밀한 협조에 대한 얘기들 그런 기대들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장애아동을 그 일반 학교에 보내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사실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 사이에 긴밀한 협조도 잘 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과 이외에 이런 선생님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됐었을 때 목적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그거를 공유하는 그 기회가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치료 전문가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치료실을 보내면서 굉장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데 비용 부담 때문에 학교에 언어재활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동이 발달해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을 저는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한 1년 넘게 같이 이제 낮에 같이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 20대, 30대, 40대 되신 분들은 학교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전혀 이런 치료나 개별적인 지원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활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앞으로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혜영 학부모님께서 그동안 경험하시면서 얼마나 그 개별화 교육 과정에 교사 또 담임 선생님, 특수교사, 언어재활사까지 합쳐서 그렇게 협력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길을 좀 잘 마련하라고 저희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것으로 저희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새롭게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수정 반영하여 추진될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법 제정에 전문가 및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김영태 교수님과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남겨주신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 제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학교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를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사 강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